여러분, 가장 강력한 힘이 때로는 가장 약해 보이는 모습에서 나온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로버트 그린의 권력의 법칙 중에서 가장 도발적이라고 할 수 있는 22번째 법칙, 바로 이 항복 전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약점이 오히려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똑똑한 방법이 다름 아닌 항복이라면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바로 이 역설적인 질문에서부터 우리가 알던 모든 승리의 공식을 뒤엎는 항복 전술의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항복은 그냥 백기 들고 모든 걸 포기하는 그런 굴욕적인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건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후퇴, 말 그대로 전략적 항복입니다. 일단 상대방을 안심시키면서 시간을 버는 거죠. 그러면서 조용히 상대를 관찰하고 힘의 균형이 나에게 유리하게 바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무릎을 꿇은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황의 주도권을 내가 쥐게 되는 아주 영리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정반대의 운명을 맞이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비교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나는 명예를 지키겠다며 싸우다가 결국 전멸해버린 멜루스 섬의 비극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유를 얻기 위해 기꺼이 항복을 연기해서 살아남은 극작가 브레이히트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상황, 하지만 전혀 다른 두 가지 길과 두 가지 운명이죠. 이 선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명예라는 그럴듯한 이름 때문에 감정적인 선택을 했을 때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뼈아픈 사례입니다. 때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시기였어요. 작은 섬 멜로스가 당시 최강대국이던 아테네한테서 최후 통첩을 받게 됩니다. 항복하던지 아니면 지도에서 사라지던지. 그런데 멜로스 사람들은 싸우기로 결정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명예, 정의, 그리고 설마 동맹인 스파르타가 우리를 버리겠어? 하는 막연한 희망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테네의 반응은 정말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명예라는 그 어리석은 관념에 속지 마시오 라고 했어요. 이 한마디가 멜로스가 저지른 실수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힘의 냉정한 현실을 보라는 거였어요. 뜨거운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요. 결과는 말 그대로 재앙이었습니다. 아테네는 멜로스 섬을 그냥 완전히 파괴해버렸고 남자들은 전부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만약 그때 딱 한 번만 잠시의 굴욕을 참고 고개를 숙였다면 어땠을까요? 살아남아서 다음을 기약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결국 모든 걸 잃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서 정반대의 사례를 한번 보죠. 굴복을 연기하는 기술에 있어서는 거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항복 전술이 어떻게 완벽한 승리가 될 수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때는 1947년 미국의 메카시즘이라는 광풍이 불어닥치던 시절이었어요. 유명한 극작가였던 베르톨트 브레히트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반미활동위원회에 불려가게 됩니다. 그의 동료들은요, 위원회에 정면으로 맞서 싸웠어요. 그 결과는 커리어가 완전히 박살났죠. 하지만 브레이트는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브레이트가 쓴 전술은 진짜 한편의 잘 짜인 연극 같았어요. 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첫째, 엄청나게 협조적인 태도를 연기합니다. 둘째, 일부러 통역사를 써서 질문과 답변 사이에 시간을 벌었죠. 이건 생각할 시간을 버는 동시에 심리적인 방패막이 되어줬어요. 셋째, 답변은 일부러 애매하고 헷갈리게 해서 위원회를 교묘하게 조롱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의 완벽한 항복 연기에 위원회는 완전히 속아 넘어갔고 그를 순순히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청문회가 끝난 바로 다음 날이에요. 바로 다음 날. 브레이트는 자유롭게 미국을 떠나서 유럽에서 다시 자신의 작품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정면으로 맞섰던 동료들은 모든 걸 잃었지만 브레이트는 이 전략적 항복을 통해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바로 창작의 자유를 지켜낸 거죠. 근데 이게 브레이트만 썼던 특별한 기술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이 항복 전술은 약자가 강자를 이길 때 거의 공식처럼 쓰여왔던 시대를 초월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이 전술이 시대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원전 중국의 한 왕부터 근대 일본, 그리고 방금 우리가 본 브레이스까지 역사는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낮은 곳에 엎드린 자가 결국에는 가장 높은 곳에 서게 된다는 것을요. 여러분, 와신상담이라는 말 다들 아시죠? 섭에 누워 쓸개를 맛본다는 뜻인데 바로 월나라 왕 구천의 이야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진 후에 3년 동안이나 적국의 마구간지기가 되는 굴욕을 견뎌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그냥 하찮은 노예였지만 속으로는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적의 약점을 샅샅이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 나라를 되찾는 완벽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자, 이제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19세기 일본으로 가볼까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서구 열강의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서 일본은 저항하는 대신에 문을 활짝 열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굴복이었어요. 하지만 그 뒤에서는 서구의 기술과 제도를 정말 무서운 속도로 흡수하면서 힘을 키웠고 결국 스스로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건 항복이 아니라 거대한 스케일의 학습이었던 셈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본 이 모든 이야기들에서 우리가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권력의 게임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진짜 규칙들이 숨어 있습니다. 항복 전술이 왜 그렇게 효과적인지 그 핵심 원리들을 한번 정리해보죠. 이 모든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권력의 법칙은 아주 명확합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첫째, 분노나 자존심 같은 감정은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감정을 지배하는 자가 이깁니다. 둘째, 진짜 현실보다 보여지는 현실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겉모습을 완벽하게 통제해야 해요. 셋째, 명예로운 패배? 그건 그냥 패배일 뿐입니다. 살아남아야 다음 기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큰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오늘의 작은 전투 하나쯤은 기꺼이 내어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것. 길게 봐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전략적 항복과 모든 걸 포기하는 진정한 패배. 여러분은 이 둘을 구분하는 그 미세한 선이 과연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 갈림길에 서게 된다면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그 답을 찾는데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